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예. 해외 담당 해외 담경제연구소 어이진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해외 담당 아니라니까요. 그 무슨 뜻이 뭡니까? 해담 경제연구소는? 이게 바다 해자에 네. 말씀 담자 해서 온 세상 이야기란 뜻입니다. 바다 이야기? 바다 이야기인데? 왜 그러세요? 저희 아버지 호인데 네. 제가 효도 한번 해보겠다고 네, 아버지 호로 연구소를 죄송합니다. 지었습니다. 네. 호로 가지고 알고 있었는데. 장난쳐서. 예. 재밌자고 한 얘기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를 일으켰으니까 좀 자숙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제 계속 아까 전에 채팅창에 오 소장님 나왔으니까 끼어들기 하지 알겠습니다. 예. 마라. 네. 오늘은 러시아 얘기. 네,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네. 네, 러시아 얘기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또 제가 간략하게 또 하고 잘 아는 전문가분도 오신다고 해서 예. 아, 러시아. 러시아 예. 내일 저희 그 러시아 이야기 해주시러 오시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러시아 쪽 전문가 네. 교수님을 모시고 또 얘기를 들어볼 건데 오늘은 또 예습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또 예. 업데이트 좀 해보고. 예. 네. 또 시끌시끌하긴 한데 아, 매일매일 뭐 얘기가 달라서. 네, 제일 지금 핫하죠. 상황이 정말 좀 긴박해요. 그래서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기사가 도배가 되고 있는데 여기 네. 기사의 공통점이 다 Y로 시작되죠. Why? 네. 왜? 러시아는 왜 하필 그 돈바스 지역을 선택했을까? 우크라이나에 왜 하필 푸틴이 그 두 지역을 선택해서 이렇게 침입을 하려고 하는 걸까? 이런 기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 네 개 다 같은 논점에서 출발한 기사예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지난 21일에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돈바스 지역 거기서도 친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반군 세력으로 구성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독립국가로 승인했잖아요. 예. 네. 근데 그 두 곳에 그걸 승인하고 나서 평화 유지 목적으로 러시아 군대를 파견하도록 명령을 했는데 사실은 사실상 그 우크라이나 영토 진입이죠. 그래서 이제 소식이 나온 직후에 이제 외신들이 이렇게 왜 하필 그곳을 선택했을까에 네. 대한 내용에 관심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 언론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간추려 왔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네. 사실은 이 독립국가로 인정한다는 거는 사실 우크라이나 영토를 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이제 자국민 보호를 구실로 해서 어떤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은근히 똑똑한 게 그 예. 두 지역을 독립국가로 인정을 해버리면 그리고 거기에 군대를 파견해버리면 우리 우크라이나 금 넘은 거 아니다. 독립국가니까요. 독립국가니까 우리는 여기 독립국가 여기에 간 거지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예. 우크라이나 국경 넘어간 그렇지. 거 아니다. 일본이 독도를 독립국으로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네.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독립국을 선언해주고 왜 너희들이 뭔데 함부로 독도를 독립국으로 선언을 하고. 그래서 보낸 군인들도 피스키퍼, 우리 평화 유지군. 맞아요. 그래서 음. 정확하게 지금 푸틴이 한 말을 똑같이 하셨어요. 네. 거기 뭐라고 했냐면 Peacekeeping Forces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아, 독립국이라서 우리가 가긴 가는데 좀 불안할까봐 네. 우리가 뭐 해줄 거 없나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다. 네. 그게 푸틴의 주장이죠. 네. 우크라이나는 너희들은 남의 나라니까 이제부터는 쟤들은 독립국이니까 우리가 거기 가든 말든 상관하지 마라. 예.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로 이 언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독립국가로 이들이 이제 자치권을 얻잖아요. 예. 자치권을 얻으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뭐 나토 가입을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뭐 경제적이라든지 정치적으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 그때 반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 입장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도네츠크나 어떤 루가스크는
러시아만 독립국가로 인정을 했지 다른 나라들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래서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화면을 한 번 더 보시면 조기 진한 주황색 예. 부분이 그러니까 전체 저기 큰 화면이 있고 진한 부분이 지금 인정한 독립국가로 인정한 그 두 지역이거든요. 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경지대에 있던 어떤 지역이네요. 네, 그래서 왼쪽이 도네츠크, 그다음 오른쪽이 루간스크. 예. 그래서 여기 조금 여기를 확대해 보면 이 지금 노란색과 핑크색을 합친 곳이 돈바스 지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노란색에 파랑 점점점점 이렇게 도시들이 있는데 여기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배하고 또 관리하는 곳이에요. 우크라이나니까. 그렇죠. 근데 이 아래 핑크색 지역에서 빨강 점, 빨강 도시들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반군, 그러니까 네. 친러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에요. 아 저기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뭐 하라고 하면 씨알도 안 먹히는 아, 곳이에요. 빨간 지역은. 네.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가 독립국이라고 선언한 곳은 저 핑크색뿐만 아니라 네. 노란색도입니까? 아니죠. 아 핑크색만. 예, 핑크색만인데 지금 확대를 하면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네. 왼쪽이 이제 저기 도네츠크, 예. 오른쪽이 루간스크인데요. 그 국기가 비슷해 보여도 색깔이 하나씩 다르거든요. 거의 비슷해 조금씩. 보이는데요? 네, 조금씩 달라요. 어.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거 두 개 합친 게 분홍색이에요? 네, 저 파란색 두 개 그렇습니다. 합친 게 저 네. 지도에서는 분홍색이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는 독립국 세웠다 네. 하면서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음.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이렇게 부르고 있고 예. 지금 보면 그 돈바스 지역이 한 3분의 1 좀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지금 이 지도가 막 뭐 공장도 있고 뭐 광산 표시도 있고 그런데 예. 우크라이나의 산업 중심지였어요 예전에. 오. 네. 항구도 가깝고 하니까 그런 네. 모양이네요. 공업이 많이 발달해 놨던 도시들. 네. 네, 근데 이제 여기가 2014년도에 그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장악하는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후 이 두 곳도 우리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할 거야 하고 독립 선언을 이렇게 딱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친러 세력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예. 그 러시아에서 재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좀 지원 많이 받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인구의 상당수가 러시아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너네 모국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러시아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한테는 뭐 인정받고 있지 못하지만 네.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꽤 독립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여기 지역마다 나름의 이제 자칭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물들도 있어요. 아, 그 지역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저 우리 땅에서 뭐 하는 거야 하는데 네, 여기서는 어차피 자치니까 네. 대통령도 뽑고 네. 야, 이거 그래서 사실 이게 러시아의 빅픽처기도 한데요. 네. 그 두 지역에 2019년부터 러시아 여권을 이렇게 발급해줬어요. 사람들한테. 그 러시아 사람들한테? 시민권을 준 거예요. 어. 그래서 아. 네, 러시아 아, 시민- 거기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지역에 있는 러시아가 사람들한테 음. 러시아 여권을 발급을 해줘요. 어. 그 작년에만 한 50만 명한테. 울릉도 주민들한테 일본이 와서 그래서 어. 러시아 시민권인 사람도 많고 원래 옛날부터 그 소련에서 이쪽으로 넘어간 사람도 있는데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랑 이중 국적자도 많아요. 꽤 있어요. 아, 양쪽 다. 네, 근데 이제 두 곳 다 합쳐서 한 러시아 시민권 가진 사람이 한 20% 정도 네.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푸틴이 이런 말을 하겠죠. 야, 거기 그 지역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거기 분쟁 지역 너무 많아가지고 위험한데 우리가 군을 파견해야겠어.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2008년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아래쪽에 위치한 그 조지아라는 또 국가가 있어요. 예. 그 조지아 때에 있었던 갈등하고 비슷한 패턴이에요. 예. 그 당시 러시아가 그 조지아로부터 그 분리 독립을 또 꾀했던 곳이 있거든요. 네. 나모세티아 그리고 아파지아 이렇게 있는데 아, 이게 우크라이나로 치면 분홍색 지역. 네, 예. 네. 조지아의 분홍색 지역이었던 네, 예. 근데 나모세티아, 아파지아. 그 예. 주민들이 현지에서 러시아가 이제 귀화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의 한 85%에서 90% 정도가 귀화 난 러시아인으로 네. 바뀌겠다. 러시아 국적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조지아가 너네 우리 국민 탄압했지.
그러면서 이제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무력을 좀 행사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 요거 이렇게 조지아가 이 사진을 보시면 저기 네, 왼쪽 빨강색이 상단에 우크라이나 조지아. 있죠? 예. 그리고 오른쪽이 러시아거든요. 여기 밑에 아래쪽에 조지아 거기가 그곳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진을 보시면 네.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반군 지역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이 지역의 그 자치정부가 민간인들한테 러시아 지역으로 대피하라고 발표하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난 가는 거예요. 러시아로 가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피난을. 그러니까 아까 분홍색 땅에서 네, 분홍색 땅에서. 국경 넘어 러시아로 네, 기차나 버스 타고 가라. 러시아에. 아, 니는 이미 여권도 있으니까 네, 그냥 바로 국내로 러시아로 피난 와라. 네. 야. 그래서 피난 가고 있고 오른쪽 아래는 지금 ATM기에서 돈 뽑으려고 줄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 핑크색 그쪽 예. 상황이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사실 세 번째 이유가 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렇게 이 지역 사람들을 서류상으로 좀 이렇게 완벽한 자국민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대부분의 러시아 국민이 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차후에 또 크림반도처럼 국가 합병 방식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영토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보면 러시아가 침공한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일본 식민지였다가 광복하면서 네. 어떻게 나누다 보니 제주도가 일본 땅 돼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하필 가정을 그렇게 하여튼 들어봅시다. 어. 네. 네. 그럼 제주도에는 한국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나눈 것은 일본 땅이에요? 아, 실수로 그렇게 뭐 어떻게 나눠졌다? 나눠졌던 간에 뭐 나누다가 그러면 우리는 이 제주도를 우리 땅 만들고 싶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그렇다. 그 부분 한국말 쓰는데 게다가 다 한국만 쓰는데 그러면서 제주도에 가서 우리 주민등록증도 나눠주고 우리 정부가 뭐 그러고 있고 네. 네. 그러면 그냥 이번 기회에 갖춰오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푸틴 전지적 시점이네. 푸틴 입장에서 보면 근데 또 그거를 일본 입장에서 보면 네. 제주도 우리 땅인데 어떻게 그렇죠. 나가졌던 그렇죠. 민족이 좀 다를 수도 있지 니들이 뭔데 와서 그건 뭐 할 수도 네. 있고 네. 사실 푸틴이 공식적으로는 뭔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없는데 네. 지금 뭐 이미 이런 지역에서 시민권을 가진 상당수가 예. 지금 지난해 러시아에서 총선이 있었거든요. 음. 이때 투표를 했어요. 예. 핑크색 지역에 있던 사람 중에 네. 러시아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난해 러시아 총선에 투표를 했어요. 네. 아, 총선에도 투표를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완전 투표권을 준 거지. 그러니까 그러네. 우리로 아까로 치면 제주도 도민들한테 그러네요. 준 거지 그냥 하시겠다는 걸 막지는 않은 거지 우리가. 그 예를 자꾸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이거를 일본, 제주도, 우리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네, 거꾸로 이렇게 나누는데 대마도가 우리나라 땅이 돼버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식민지 끝나고 나서 나눌 때. 근데 대마도에는 일본인들 살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면 일본은 또 그 땅 가져가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에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이게 푸틴 편이 되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편이 되기도 하고 네. 대마도 얘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게 더 낫냐고. 왜? 근데 다시 돌아오면 네. 이게 크림반도 때랑 이 병합한 거랑 비슷하게 갈 수 있겠다라는 네. 얘기가 지금 기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2014년 당시에도 그 크림반도에 이제 자국민이 많다는 이유로 거기서 투표를 했어요. 러시아 병합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런 투표를 했는데 찬성이 96%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서는 인정을 안 해도 야 봐봐 96% 나왔잖아 하면서 이렇게 병합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핑크색 지역에서도 이제 또 투표할 수도 있다 이거죠. 너네 러시아로 병합할래? 찬성 반대 했는데 찬성 나오면 그 봐 여기도 찬성한대잖아 하면서 이렇게 쓱 할 수 있다. 이런 네. 시나리오가 예상될 수도 있다. 그런 목적으로 이 두 지역을 고른 거다라고 기사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현지 지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현지 지역 분위기는 네. 축제 분위기예요. 아, 우리 이제 러시아 됐다. 아무래도 반군 세력이다, 친러시아 네, 세력이다 네. 보니까 그래. 네, 지금 일단 화면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사인하는 거예요. 네. 독립 승인. 승인. 예, 승인 예. 서명하는 실제 모습이고요. 이거 보세요. 폭죽 터트리고 난리 났어요.
좋다 이거죠. 네. 음흠. 깃발 러시아 깃발 흔들면서 기뻐하고 폭죽 터트리고 있고. 그러니까 저기가 제주도든 대마도든 알겠어요. 원래 알겠어요. 고향으로 넘어가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요거는 그 도네츠크 공화국 그 깃발인데요. 이거를 막 휘두르면서 좋아하고 있고 반기는 모습이고, 이거는 지금 이거를 굳이 뭐 번역을 하면 위에가 뭐 도네츠크 리퍼블릭, 뭐 루간스크 리퍼블릭 이렇게 와. 써 있는 건데, 깃발 흔들면서 야, 저는 독립국가 사진으로 보니까 진짜 현지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반기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보시면 잘 안 나오는데 탱크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런 네. 상황에서 그 푸틴이 이제 우리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이제 파견하자 하고 예. 했을 때 그 진입 명령 몇 시간 뒤에 그 도네츠크에서 깃발 없는 저런 탱크들이 야밤에 그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사진들이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반군이 있는 지역까지만 들어갈지 아니면 더 들어갈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이런 사진도 보도가 되고 있다. 그래서 현지 분위기 좀 전해드리고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제 주변 국가에서는 예. 어떻게 하겠어요? 말할 기회 드릴게요. 저렇게 되면 네, 주변국에서는 러시아 편 들고 싶은 쪽에서는 러시아가 잘했다고 할 거고, 러시아 반대 쪽에 있는 분들은 러시아가 나쁘다고 하겠죠. 우크라이나 편을 들겠죠. 그럼 이제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네. 아무래도 제재를 빨리 해야겠죠. 뭐 그래서 뭐 네. 싫은 쪽이니까. 어쨌든 탱크가 들어가고. 그렇죠. 러시아 너 선 넘었어 이렇게 네. 하면서 네. 지금 어제 저녁부터 새벽 계속 음. 제재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것도 오늘 새벽에 나왔어요. 바이든이 먼저 오늘 새벽에 제재안 발표했거든요. 네. 예, 지금까지는 이제 사실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 침략, 어떤 침공 그런 말을 쓰지 않았어요. 좀 자제를 했어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인베이션이라고 돼 있는데 네. 거기 이제 침략, 침공 이런 단어거든요. 아하.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바이든 입에서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의 시작이다.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푸틴이 무력으로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새벽에 발표한 제재안 내용을 보면 좀 요점은 뭐 그거예요. 러시아를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어떤 서구의 그 자금 조달 통로를 원천적으로 막겠다, 네. 차단하겠다. 이게 요점이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그래서 대형은행 2곳 거래를 전면 차단했는데, 하나는 뭐 러시아 그 대외 경제은행이라고 VEB라는 곳하고, 그다음에 방산 지원해주는 특수은행이 있는데 네. 거기하고 포함 그 2개를 제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여기 은행들에서는 이제 미국이 사실 그 800억 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러시아 그 국방 분야 경제 개발 재원 조달하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는 이제 미국 자산 동결됐고, 그다음에 뭐 미국인과 거래하는 것도 이제는 안 되고, 예.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이제 차단되면서 러시아가. 네, 달러에 대한 접근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유럽에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서방 국가들하고는 아예 신규 금융 거래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에서 달러 구하기가 어려워질 거고. 근데 사실 그 예. 전에 보도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네. 러시아에 지금 이제 외환 보유고가 꽤 된대요. 너무. 그래서 음.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타격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재가 시작되면 달러는 계속 부족할 거고. 그렇죠. 네. 러시아의 주식을 산 외국인들은 그거 팔아서 달러로 바꿔가야 될 건데, 러시아의 달러가 귀해지면 러시아 루블화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달러를 구하기 네. 어려울 거고. 예. 그럼 지금 빨리 주식을 파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겠네요.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와 이제 또 내통하는 어떤 그 푸틴하고 내통하는 러시아의 어떤 뭐 고위 관리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 뭐 엘리트 3명하고 그 가족에 대한 제재안도 또 포함이 돼가지고 뭐 러시아 국가 채무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좀 압박을 할 수 있는 네. 그 제재안을 발표했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독일 얘기거든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네, 독일이 그 우리 한참 계속 얘기 나왔던 거,
그 노드스트림 2 가스관 있죠? 네. 이 관련 사업을 이제 중단시켰다. 그 올라프 물론 숄츠 발표됐죠. 예. 네, 총리가 노드스트림 2 그 가동을 이제 심사하느라고 네. 예. 막 고민을 하고 좀 느리게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심사 보고서 철회하라 아예 철회하라 이렇게 독일 경제부에 지시를 했다 그런 기사거든요. 그 동안에 가스관 인증 안 했었는데 네. 미뤘었는데 예. 이제는 아예 안 하겠다. 인증 철회해라. 예. 그냥 플러그 뽑았다. 아. 근데 그러다 다시 꼽을 수도 있죠. 다시 꼽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네. 러시아의 행동에 달린 거죠. 네, 플러그 뽑겠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결심인데 예. 마냥 그 좋은 건 아니잖아요.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이 많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서방 국가들의 그래도 스탠스에 좀 맞추려는 독일이 좀 상황을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 기사도 나왔어요. 네. 방금 PD님하고 호흡 되게 잘 맞았어요. 네. 바로 옮겨졌어요. 네. 예. 그래서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 무기화하지 않을 거다. 유럽한테 계속 가스 공급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드스트림 2가 아직 가동 전인데 이게 실제로 사실 폐쇄가 되면 여기 돈 되게 많이 들였거든요. 예. 근데 주요 가스 수출 경로가 막히는 거니까 러시아한테는 어쨌든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죠. 푸틴이 굉장히 아낀다고 하는. 노드스트림을 막건 트건 우리는 가스는 계속 보낼 거다. 네. 이 속 좁은 놈들아라는 게 러시아의 반응이죠. 네. 지난 15일에 그 모스크바에서 독일 숄츠 총리하고 이렇게 회담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그 뭐라고 했었냐면 가스관 사업은 철저하게 경제적인 문제다. 그랬죠. 네, 그리고 뭐 친환경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음. 중단하지 않았으면 가동되기를 희망한다, 기대한다 이런 코멘트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영국이 또 제재를 발표한 게 있는데 영국은 러시아 5개 은행하고 개인 자산가들에 대한 제재 결정했어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이제 가까운 최측근 기업인들도 포함했어요. 그래서 네. 이 사람들, 돈 못 뺀다? 네, 이 사람들 영국 내 자산 동결해버리고 영국에 발도 못 들이게 여행 금지시켜버리고 네. 제재했는데 이제 보리스 존슨이 저렇게 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영국 의회에서는 이제 보리스 존슨한테 그거 너무 약해. 더 강해야 돼. 지금 네가 한 거 더 강한 걸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왜 러시아 사람들이 왜 재산을 영국에다가 보내놨을까? 저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영국이 많은가 보지? 그러면 뭐 영국에만 안기자는 미국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금융 제재하면서 뭐 손해 볼 거 있어요? 혹시 미국에 뭐 재산 없습니다. 남겨놓고 있는 거 없죠? 없습니다. 네. 웬만하면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재산을 한번 조금 남겨보려고 했으나 네. 결국은 다 정지하게 되더군요. 남겨놓고 올 방법이 있어요? 특파원 갔다 오면? 그냥 계좌를 놔두는 거예요. 아, 근데 네. 되게 이건 약간 여담인데 예. 계좌를 놔두잖아요. 예. 근데 계좌 거래를 잘 할 일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미국 은행에 뭐 돈 넣고 빼고 할 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예. 그냥 계속 놔두잖아요. 그럼 계속 놔두면 계속 있을 줄 알았는데 음. 계속 없어져서 결국은 영원이 됐어요. 영원이. 돈 그대로 두고 왔는데? 돈을 1년에 어느 정도 왔다 갔다라도 거래를 안 하면 아. 벌금이 매겨져요. 계좌 사용 수수료. 계좌 사용 수수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하면 돈이 점점 없어지더니 제가 몇 년 놔뒀더니 없었어요, 이제? 영원이 돼 있더군요. 경고장이 막 날랐어요. 벌금 내라고. 어, 그래서 없애버렸습니다. 네. 여담입니다. 저도 학교 계좌 열어놓은 거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어졌대요. 없어졌고 아마 벌금이 쌓여 있을 겁니다. 네. 네. 왜 나는 아무런 벌금도 안 맞았는데 왜 내가 기분이 안 좋지 지금? 네. 그리고 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단신처럼 제가 탁탁 치고 갈게요. 예. 그 화면 한 번 더 보시면 네, 이거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거든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요일에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 단절하는 방안 검토 중이다. 네. 이렇게 밝혔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유럽 연합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사라질게요. EU ready sanction. 예. 네, 아. 저 화면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네. 제재 준비 완료. 그 러시아 유럽 아주 힘들 거야. 연합은 뭐 무역, 채권 이런 거 대상으로 하는 제재가 지금 어제 만장일치로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 정치인 351명과 27개 개인과 단체,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정치, 군사, 기업, 언론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 블랙리스트에 올렸어요.
그래서 자산 동결하고 입국 금지 조치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 내 거래 금지, 뭐 자금 조달도 제한하는 금융시장 접근 제재 있고요. 네. 그래서 유럽 은행들 중에서 러시아 군사 기구에 자금을 대는 은행들은 이제 처벌을 받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핑크색 지역 있죠, 돈바스 지역. 예. 거기 그 지역과 무역 거래 하게 되면 안 된다. 무역 거래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예. 근데 이게 유럽 연합의 1차 제재고요. 추가적으로 더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언급을 했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소식들입니다. 예. 러시아 관련해서. 참. 네. 전쟁까지는 가지 말아야 될 텐데 아무튼. 경제 제재라는 거 하는 게 그냥 너희들이랑 안 놀아. 그러니까요. 뭐 넘어오지 예. 금 넘어오지 마. 네. 뭐 그런 거네요 결국은. 네. 하기야 뭐 다른 나라에 대해서 더 할 것도 없죠. 쳐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뉴스 하나 볼까요? 네. 네. 다음 뉴스는 스위스 은행 얘기입니다. 스위스 제목만 보면은 스위스 은행? 네, 예. 스위스 은행의 문서가 유출됐는데 스위스 은행들이 어두운 과거로부터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뭔가 기밀 문서가 유출됐나 봐요. 그렇죠. 스위스 우리가 뱅크에. 보통 여러분 제가 사실 스위스에 계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 비밀 계좌. 네. 돈 빼놨구만. 그죠? 네.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 느낌이 좀 아니면 들죠. 스위스 국민이구만. 네. 이렇게 생각이 네. 다르죠. 들죠. 그런데 이제 보통 스위스 하면 이제 뭐 조세 피난처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 검은 자금은 결국 스위스로 간다. 그렇죠. 근데 이제 크레딧 스위스라는 그 스위스 은행이 각종 이 범죄자들이 맡긴 돈을 맡아줘가지고 예.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내부자가 이거를 그 고객 리스트를 고발을 했네요. 어허. 네. 그래서 이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 중에 뭐 범죄자 3만 명 정도가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독일 일간지 한 곳에 이 사람이 제보를 한 거예요. 야, 진짜 그러면서 이제 특종이네, 뉴욕 이거. 타임즈에도 실리고 가디언에도 실리고 예. 예, 그러면서 스위스 비밀 계좌를 갖고 있는 범죄자들 3만 명의 리스트가 네. 그러니까 이게 몇 면을 보니까 네. 뭐 필리핀에서 인신매매해서 막 종신형 선고받은 사람 계좌도 있고 네. 아니면 뭐 뇌물로 감옥에 수감된 뭐 예. 홍콩 거래소 회장도 있고 음. 뭐 자기 여자친구를 그 살해를 청부한 억만장자도 있고 네. 뭐 카자흐스탄 이전 대통령도 있고 뭐 전 이집트 대통령 이제 횡령죄로 이제 수감이 됐는데 그 대통령의 아들들 계좌도 있고 예. 야.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뭐 너무 밝혀진 거예요. 예. 바티칸의 계좌도 있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아, 로마 교황청 계좌도 네. 스위스에 네. 있더라. 계좌도 있었다. 그런 게 대단한 있었는데 특종이네 이런 거. 교황청은 왜 거기에 비밀 계좌를 만들었을까? 파봅시다.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인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여태까지 왠지.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네. 이제 3만 명이니까 그거를 이제 다 음.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스위스 은행들이 우리는 출처가 분명한 돈만 받겠다. 우리는 그래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지금 투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결국엔 다 거짓말로 탄로가 나면서 예. 지금 욕을 지금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 마피아 그룹도 있고 뭐 마약 밀매업자 이런 수두룩 빽빽이니까 예. 너무 사실은 스위스 은행들은 참 이게 걱정이에요. 뭐 걸핏하면 양심 선언 폭로가 이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은행들한테는 굉장히 리스크가 그치,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근데 비밀 지켜준다는 이유로 스위스 은행으로 가지. 그렇죠. 그거 아니면 왜 스위스 은행으로 가겠어요? 굳이 왜 스위스 은행에 가겠어요? 맞아요. 사실 요 기사를 한번 그래서 보실게요. 네. 이 기사 가디언 가디언, 기사인데요. 스위스 은행 비밀주의가 어떻게 불평등한 세계 금융 시스템을 가능하게 했을까? 네. 이런 기사거든요. 근데 스위스는 사실 정부 차원에서 자국 금융권 그 고객 정보에 대한 그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예치한 고객의 자산을 공개하지 않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비밀 준수 의무가 있어요. 아. 네, 법적으로. 근데 이게 사실 유래가 있답니다, 여러분. 네. 고객 정보를 이 지켜야 사람 하는 누군지 거였다. 아시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루이 루이 14세. 몇 세? 14. 그걸 얼굴 보고 압니까? 루이는 알겠어. 루이 아닌 아니 것도 루이를 신기해. 아시는 것도 대단해요. 루이. 야, 저때 루이. 레깅스 입었네. 네.
루이 아닙니까? 네, 루이 14세 맞습니다. 네. 아 예. 네, 루이 14세인데 17세기에 그 프랑스 루이 14세가 그 신교도를 탄압을 하니까 그 일부가 스위스로 가가지고 은행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때 시계 산업도 가져갔어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시계 산업이 발달한. 아 원래 프랑스 네. 거였는데 시계 산업이건 은행 산업이건. 네. 뭐 프랑스 국민의 주장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때 이 사람들이 가서 은행업도 했지만 네. 시계도 가져갔다고 시계 예. 산업도 가지고 예.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그 루이 14세가 그 프랑스의 국경 확장을 위해서 좀 자금이 필요한데 이거를 돈을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스위스 은행에 자기가 쫓아냈던 그 신교도들이 은행업을 하고 있네. 네. 그 돈을 이제 요청해야 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루이 14세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예. 비밀 아. 유지 조건으로 예. 자금을 빌리게 돼요. 그러니까 대출이든 뭐 예금이든 고객 정보를 밝히지 말라는 그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가 이걸 계기로 이렇게 생겨났다. 네. 이런 내가 누군지 묻지는 말고 돈을 빌려다오. 음흠.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뭐 100년 뒤 지나고 나서 프랑스 혁명 때도 뭐 귀족과 부자들이 스위스 은행에 또 찾게 되고 예. 그다음에 1901년대가 되면은 프랑스를 포함한 국가에서 이제 뭐 상속세 같은 세금이 도입이 되는데 예. 이때 또 부자들이 아, 스위스를 자꾸 또 스위스에 가서 빼고 네. 네, 돈 그러면서 이제 넣고 스위스 은행의 명성이 높아지게 되는 비밀 거예요. 보장. 네. 네. 댓글들이 너무 재밌죠. 촉법소년 루이 14세 이게 제일 웃겼어. 또 불편한 질문 하나 할까요? 네. 안 기자님. 네. 애플은 네. 정부에서 네. 뭐 이것저것 좀 그 정보 좀 까자. 네. 이거 뭐 테러리스트가 썼던 휴대폰 같다라든가. 그때 안 깠죠? 뭐 그때는 애플이 공개 안 했잖아요. 안 했죠. 그 애플이 잘하는 것 같아요, 잘못하는 것 같아요. 질문의 대해서- 의도가 뭡니까? 거기에 저는 대- 그때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역시 애플은 소비자의 그 저 정보를 맞아요. 잘 지키네. 그럼 예를 들면 스위스 은행은 네. 많은 부자들이 가서 거기다 돈 넣는데 네. 그 부자들의 국적이 이제 어떤 국가들일 텐데 그 국가의 네. 국세청이 예. 아무래도 저 사람 우리나라한테 세금 안 낸 사람인데 저기 돈 있는 것 같다. 저 계좌 좀 까줘라. 예. 개인정보 좀 주라 하면 스위스 은행도 안 주거든요. 애플처럼. 네. 네. 근데 그럴 때는 안 주는 스위스 은행이 잘못인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때도 그 스위스 은행이 잘하는 것 같아요. 애플처럼? 네. 애플도 그때 어떤 이슈였냐면 음. 테러범과 관련된 수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 폭탄 테러범이 있었는데 그 예. 폭탄 테러범의 배후를 캐기 위해서 아이폰 이거 비밀번호 좀 풀어줘라. 근데 그때 애플의 주장은 비록 폭탄 테러범이라고 할지라도 he has 개인 a 정보를 privacy. 유지하는 게 우리의 맞아요. 그 굉장히 얘기 중요한 있었어요, 철학이다. 뉴스. 그래서 그때 되게 화제가 됐었죠. 같은 논리로 하는 스위스 은행도 뭐 푸주간 백정님은 네. 심플하다. 애플은 내가 쓰는 휴대폰이고 스위스 계좌에는 내가 없지 않냐. 네. 네. 내가 피해받을 일 있으면 그건 나쁜 거고 내가 피해받을 일 없으면 그건 잘하는 거다. 뭘 어렵게 생각하냐. 네, 네. 2%. 하여튼 뭐 네, 그런 알겠습니다. 일들이 예. 있으면서 스위스 은행의 명성이 높아지게 되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같은 데에 스위스 은행에서 파견을 나가요. 네. 이렇게 막 팜플렛을 주면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해주겠다 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이런 계기를 점점 더 부를 좀 숨겨주길 원하는 그런 부유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기 부를 좀 숨기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스위스 은행을 많이 찾게 되는데 이게 중립적인 국가 스위스랑 연결이 되면서 좀 성격이 이제 완전히 뚜렷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대전 세계 1차 대전 끝나고 나서도 이제 독일 패전하고 배상금 줘야 되는데 세금을 늘려서 이제 부자한테 돈을 받아서 내려고 했는데 부자들이 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스위스로 갔겠죠? 예. 네. 그리고 뭐 곁들여 얘기하면 사실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스위스 은행이 히틀러와 좀 협력을 하면서 사실 많이 도와줬대요. 재정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스위스 은행이 원래 네. 듣기로는 스위스 은행이 옛날에 독일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괴롭히고 하면서 유태인들이 고객 명단 넘겨 돈을 이제 스위스 은행으로 안전하니까 보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히틀러가 야 유태인들 명단 가져와봐. 네. 네. 그리고 우리 그
그랬더니 스위스 은행들이 싫어. 씨. 맞아요. 고객 보호해야 된다. 네. 우리 고객 보호해야 되니까 거부한다. 근데 그랬다는 거죠? 예. 네, 이거를 법적으로 뭔가 명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때 그 비밀주의 법이 생긴 거예요. 법이 생긴 거구나 네. 이후에. 아, 그냥 싫은 게 아니라 우리 법이야. 미안해, 네, 미스터 히틀러. 은행법을 전면 개정해가지고 이게 1934년인데 네. 전면 개정해서 이거 봐 우리 법 이래가지고 음. 명단 못 줘. 이렇게 했는데 사실 또 알고 보니까 뒤에서는 히틀러를 재정적으로도 좀 많이 도와줬고 그 다음에 그 2차 대전 이후에 나치의 약탈품들 있죠. 네. 이거 숨기는 거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스위스는 그러니까 선악이 없어. 선악이 없네. 고객이면 역시 웰컴이야. 중립국이라 진짜 그러네. 중립국. 히틀러님 이분 계좌를 깔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네. 당신이 계좌를 만드신다면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야, 진짜 쿨한 건지. 네. 근데요, 이렇게 요즘도 가끔 뭐 스위스 무슨 은행이 뭐 억만장자 탈세 돕다가 이렇게 뭐 체포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국민 여론은 이제 비밀주의 그래도 지켜줘야 된다. 스위스는 스위스 국민들이 네, 지켜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근데 이제 82년에 이탈리아에서 일하던 그 스위스 은행원 2명이 예. 그 이탈리아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고객 정보를 대면 풀어주겠다 했거든요. 2명인데 한 명은 끝까지 버텼고, 스위스 예. 은행원이 네. 근데 한 명은 다 불었어요. 예. 아, 고객 정보를 네, 공익 제보자네. 고객이 근데 이탈리아에서 보기에는 범죄자라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은행원이 스위스 법을 그러니까 다 불어버린 은행원은 스위스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벌금을 먹고 스위스 아. 정부한테는 네, 안 불고 이탈리아에 수감된 사람 은행원 있죠. 네. 그 사람은 국민적 영웅이 됐어요. 아, 오히려 스위스의 여론은 지켜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 거군요. 확실히. 그래서 스위스 은행 비밀주의가요. 그 그럼. 여론조사를 해도 한 80% 정도가 비밀주의 지켜야 된다. 아. 이거고 음. 그 외국인 예금주에 대한 비밀을도 그럼 지켜야 됩니까? 라고 음. 했을 때는 한 40%만 지켜야 된다. 뭐 약간 이 정도. 아, 스위스 국민들도 네. 내 계좌 정보를 안 돼. 내 계좌에만 안 되고. 외국인 정보를 그럼 뭐 알아서 해. 야, 그러면 안 됩니다. 남의 권리 침해도 자기처럼 해줘야지 자기께 유지가 보호가 되죠. 외국. 근데 이거 하여튼 스위스는 그래도 원칙이 잘 지켜지는 모양이네요. 어쨌든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나 네. 우리 원칙은 안 밝힌다.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은 있네요. 이게 어쨌든. 탈세범의 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네. 근데 탈세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너네 나라에서 세금 안 낸 거니까 이 사람하고 너네 나라하고 알아서 해결해. 우리는 그냥 이 사람 받기만 우리 한다. 고객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왜 너 강도한테 문방구에서 칼 팔았니?라고 하는 거죠. 네. 손님이라 팔았어. 저는 이게 외교 이런 문제도 진짜 중립국 스탠스가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항상 그런 거죠. 다 좋아요. 맞아요. 스위스. 스위스 얘기 그런 게 있었고요. 예. 뭐 시간상 짧게 하나만 네. 더 해볼까요? 예. 네, 요 기사를 그럼 볼까요? 요거는 뭐 재미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막 나온 따끈따끈한 기사인데 무슨 뜻입니까? 이 소매업체, 리테일러 소매업체가 메타버스 안에서 실제 수익을 추구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무슨 이게 말이죠? 그 여러분 그 포레버 21 아세요? 옷가게인데 네. 네, 포레버 21, 뭐 나이키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 브랜드들이 메타버스 안에서도 실제 매장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안에서 가상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서두르고 있다. 네. 근데 왜냐하면 앞으로 그 미래 디지털 세계가 어떤 전 세계 소매 업계를 변화시킬 거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서의 사업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 그 로블록스 아시죠? 네. 로블록스 네. 안에서 예. 그 포레버 21이라는 그 옷 가게 브랜드의 매장이 있는데 이 매장도 그냥 만들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뭐 버추얼 브랜드 그룹이라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이 에이전시가 있는데 예. 여기에 뭐 매장 설계, 관리부터 옷 디자인, 그다음에 뭐 마케팅 전략, 그다음에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인플루언서랑 막 협력하는 거 그런 거를 다 의뢰해가지고 컨설팅을 해준대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가상 매장이 있는데 바로 요 화면, 네, 요게 그 매장이에요. 네. 로블록스 안에서. 그래서 요게 작년 12월에 네. 이 로블록스 안에서 매장 문을 연 이후에 아, 그래요? 20만 명의 유저가 다녀갔대요. 12월인데 1월, 2월 네, 20만 명의 유저가 다녀갔대요. 근데 와. 재밌는 게
이 안에서 가장 잘 팔린 상품이 그 forever가 쓰여져 있는 검정 비니래요. 네. 비니? 네. 아, 그 골무 같은 모자. 네, 군고구마 모자. 네. 네. 그 비니인데 이게 이 안에서 너무 잘 팔리니까 다음 겨울에 실제로 출시가 됐대요. 현실 세계에서.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참고로 그 메타버스 안에서 그 아바타와 그 현실 세계 어떤 동일한 상품 구매하는 거, 그거를 이제 트위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점점 많아질 수도 있고, 나이키 같은 거에는 그 나이키 스니커즈를 메타버스 안에서만 디자인하는 업체가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럴 정도로 이 와.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어떤 진짜 수익을 추구하려는 기업들, 소매업체들의 움직임이 많아지고 메타버스 있다. 상에서 가게 차려놓고 네, 실제로 상품을 팔아서 돈 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상거래와 실제 판매를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그런 건데 실제로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하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따져봤거든요. 예. 화면을 보시면 그러니까 구매력이 540억 달러. 그러니까 연간 이게 가상 제품 소비 금액이래요. 그러니까 음원 소비의 거의 2배 된다. 메타버스 세상에서 네. 팔릴 만한 저런 것들이. 네, 그리고 또 다시 화면을 보시면 소셜라이징, 사회 활동이 뭐 600억 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로블록스에서 하루에 보내지는 메시지 수가 600억 개래요. 그리고 뭐 이익 여기 레베뉴 보시면 이익이 8천만 달러. 그러니까 세컨드 라이프라는 그 로블록스 같은 그 온라인 멀티미디어 사이트가 있는데 예. 여기 크리에이터들이 954억 원의 이익이 났대요. 그러니까 회사의 지난해 GDP만 이제 7,800억 원.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장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뭐 다뤘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뭐 얼마든지 사죠. 처음에 우리 예. 인터넷 생기고 거기에 인터넷 쇼핑몰 만들 때, 네. 아유 가게에서 사지 누가 인터넷에서 사겠어. 네. 네. 뭐 한두 번 사보다 말겠지. 지금은 뭐 명품도 다 온라인으로 산다고 하니까요. 네. 이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많아졌어요 우리나라. 예. 근데 또 우리도 매장도 TV 대신 우리도 유튜브로 보잖아요. 네, 아까 매장 보시면 포레버 21도 다 의뢰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프라다 매장이 있는데 그 프라다 매장을 똑같이 짓지 않아요.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 프라다에서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모양으로 건물을 실제와 똑같은 모양으로 지어버리면 네. 그런 예산 낭비가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새롭게 그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만든 거를 의뢰해서 만든다고 해요. 매장을 네. 매장 들어가면 옷도 똑같이 입고 있죠. 네, 안 입고 있진 않죠. 아니 그 옷가게는 옷을 거기서 판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예. 달라질 수도 있고요. 네.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또 다른 상품이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그러니까. 전시해 놓으면 거기서 장바구니에 넣고 결제한다는 겁니까? 네, 결제해서 가상 그러면 화폐로. 그 아바타가 입고 있는 거죠? 아바타가 입고 있죠. 입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또 너무 잘 팔린다. 그럼 그게 현실 세계에서 출시가 된대요. 아니 근데 난 그게 약간 예를 들면 명품이면 뭐 예. 명품 브랜드가 아바타도 크게 있는 거 아니고서는 그게 명품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 않을까요? 이해 안 가죠? 왜 아바타에 옷을 입히는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한테 옷 입히죠, 안 기자님? 안 입힙니다. 아니 강아지도 없고 뭐 없어요? 요즘 하여튼 약간 특수한 일이 있어서 아마 그 일주일만 느낌이 뭐 똑같았을 있지만. 거야. 예전 한 5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네. 집에서 강아지를 기르는데 강아지가 안방에 같이 있다는 것도 황당한 일이며 옷을 입혀? 그러면 와, 정말 정신세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젠 다 입히잖아요. 아바타에도 옷은 입혀야죠, 맞아요. 옷은 입혀야 됩니다. 네. 돈이 많아지면 뭐 각자 원하는데 쓰고 싶은데 쓰는 거니까 네. 소비를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소비는 제일 문제가 안 쓰는 게 제일 문제죠. 어디다 쓰는 거는 저는 뭐 아니, 너무 다 이해하신다는지 말해서 저만 아재가 됐잖아요 지금. 왜 저번에 스탠스를 슈퍼볼 갑자기 바꾸고 광고부터 그러세요? 계속 아재가 되고 계십니다. 의문의 일패를 당했네 갑자기. 네. 자,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과 함께 또 예. 저희가 한 주일 동안 놓쳤을 만한 경제 뉴스들 쭉 살펴주셨는데 듣고 보니까 역시 놓쳤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딱 2월 28일까지만 수강생들에게 3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동 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강한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 10시간 만에 만드는 나만의 주식 투자 알고리즘.